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네, 껍데기는 가라 6회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뭐 여러 군데 다녔더만요. 네, 우선은 가장 최근부터 얘기 드리면 광주에 갔는데 지금 사실 목소리가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연설? 이제 설명 같은 거를 이제 강사였구만. 네네, 신묘역 그리고 원묘역 그리고 전대순례 하고 또 단체 마지막 그 짤막하게 무슨 청진의 밤이라 해가지고 조금 한 14분 23초짜리 행사를 했는데 거기도 사회를 보느라고 네, 목이 좀 쉬었는데 하여튼 좀 광주에 가가지고 묘역이 설명을 막 하고 열사분들 이야기를 막 하는데 너무 이게 다 세월호랑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사분 얘기할 때마다 현재랑 계속 연결시켜서 세월호 문제랑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뭐 지금 5.18 지우기 사업이랑 세월호 지우기 사업이랑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특히 제가 또 5.18 가기 전에 단원고에 한번 일이 터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 갔었거든요. 그날 이제 저희 동아리 4월에 세월호 동아리 이제 세미나 끝나고 뒤풀이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접해가지고 갈 수 있는 친구들끼리 해서 저까지 3명 급하게 좀 갔었었던 거라서 가는 거에? 예. 뭐 그래서 더 마음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단원고를 가보니까 벽에 좀 시민분들이 붙여놓은 포스트잇이라던가 이런 게 다 뜯어져 있고 유가족분들이 뭐 학교 그 정문 로비에서 농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자식들의 그 반에서 농성하는 분도 계신데 얇은 이런 돗자리 하나 깔아놓으시고 혹시나 또 교실 훼손되실까봐 그렇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 또 이따가 또 해봐야겠죠? 네네. 저는 거기 갔다 왔어요. 그 구 합동신문센터. 그 탈북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보통 이제 조사받는 곳이죠. 네.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네. 시흥에 있어요. 네. 처음 가봤는데 간판도 없고. 맞아.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제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의 변호사분들이 지금 이 그 구금되어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 네. 지배인 1명하고 12명이죠. 그러니까 12명에 대한 접견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하러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저희가 이제 중계도 하고 취재를 갔었는데 제가 좀 미리 도착했거든요. 저희 방송국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담벼락을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절반 정도까지 이제 쭉 가봤는데 주변에는 밭 있고 뭐 산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높은 담장, 마치 교도소처럼 높은 담장이 있고 철조망이 이렇게 치어져 있고 CCTV 이렇게 달려 있고. 근데 뒤에 뭐 있나 해서 쭉 돌아봤는데 거의 뭐 고속도로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절벽처럼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CCTV가 저를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되게 스산하지 않나요, 엄청? 이게 하여튼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뭐 국정원이 운영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그 대공부시나 이런 데가 다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합동신문센터도 그렇고 보스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좀 위압적으로 준다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지도새도 모르게. 근데 그런 게 되게 반인권적이어서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하고 뭐 그 변호인 접견 신청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취재하고 중계하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전혀 변호인이 가서 그 민원 접수실이 있거든요. 접수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문서하고 그리고 일기장, 편지, 가족들한테 편지 쓸 거 편지지, 그다음에 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안 받겠다는 거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통지했냐? 그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여기 있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온갖 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선거 전에는 뭐 때문에 왔다라고 확신을 하고 방송을 다 하더니 이젠 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아예 공개조차 안 하는 거는 나 너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이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국정원 입장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입장에 서서도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속 또 관심을 갖고 좀 취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이제 광주로 다 내려가실 때 저는 이제 안산에 갔다 왔어요. 안산에서 엄마랑 함께 하장 이래가지고 세월 유족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당 사업인가 무슨 뭐 물품 판매 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그죠? 네. 이분들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막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세월 가족들을. 근데 이 가족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관심과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접 막 공방을 운영하셔. 4.16 공방. 그래가지고 뭐 뜨개질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나무 가구도 만들고 막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작업들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수익 가지고 이제 지역 아동 지원을 하시는데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딱 봤는데 미역을 파시네? 미역을? 그래서 이게 무슨 미역인가 딱 봤더니 동거차도 미역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세월호 그 영석이 어머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동거차도 주민분 어민분들이 차마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 너무 가슴 아프셔가지고 그 인근에서는 작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겠죠. 다른 데 가서 이제 막 수익을 하시니까 수익이 굉장히 줄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가족들이 아시고 그 동거차도에 미역을 가져다가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금을 이제 그 지역 어민들한테 보내주겠다고 찡하고 네. 아, 또 하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뭐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물어보나 마나. 강연. 별로 할 일 없이 두 분에 비하면은 별로 큰 일 없이 지냈는데 뭐 강연 지방 강연이 좀 많아서 다녔는데 다니면서 그 시간을 때우는데 참 좋은 것이 뭘까 이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 반민특위를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만요. 재밌어요? 네. 특히 그 김원웅 전 의원님이 이 생생한 그 일화 같은 거 얘기해 주시는 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국회에서 있었던 일. 네.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참 충격도 많이 받은 일하고 아마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과학적으로 이론화해서 듣던 것들을 생생한 현실로 듣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많이 못 들었고 2화까지 이제 264 편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양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간접 광고인데 경쟁 방송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아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잘 만들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 사업을 이제 하는데 첫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도 달렸는데 천연 한방 샴푸 롬즈라는 샴푸를 저희가 한정 특판이에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해가지고 100세트만 딱 판매를 하거든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천연 한방 샴푸면은? 그 E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EM?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주부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세탁을 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싱크대 냄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잡아주고 그런 미생물인데 이게 일본산이에요. 근데 한국산을 새로 개발하신 거지. 우리 아시는 분이. 근데 이제 EM보다 몇 배가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이 미생물을 가지고 만든 샴푸예요. 그래서 탈모 방지, 비듬 해소,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다 있다 그러더라고. 보통 샴푸에. 네네 그치? 맞아요. 근데 그게 샤워할 때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그걸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샴푸인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또 머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고 끊어하시면 제가 배송을 해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필요한 샴푸인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부모님께 한번 강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세트니까 뭐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한정 판매구만. 한정 판매구만. 자, 요거를 다 팔면 저희가 약간 숨통이 트입니다. 출연료 나오나요, 그럼? 출연료도 고민해야 되겠네. 고민했다가. 자,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권 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 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번영과 민주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미친 뉴스입니다. 아까도 방금 근황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네. 세월호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을 집단 제적시키는 교육청, 교실을 없애려는 학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0일 날 단원고를 좀 다녀왔어요. 단원고 사태 터졌을 바로 그 당시인데 너무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동아리 회원 중에 차 있는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뜨는 거예요. 거기 뭐 순범 어머니 혼절하셨다. 어머니 두 분 의식 불명이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도 막 걱정이 되고 또 영석 아버지도 철물점 아저씨한테 발차기로 맞으시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셔서 철물점 아저씨? 철물점 아저씨 누구지? 그러니까 무슨 여기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안산시 시민들 그리고 재학생 그리고 유가족 뭐 생존자인가 뭐 이렇게 이제 거기 관련된 안산에서 이제 여기 대책위를 꾸렸는데 그 대책위원장이 안산에서 철물점 하고 있는 아저씨였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아저씨는 이제 전 운영위원장이겠죠? 그 전 운영위원장이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동네 주민이잖아요. 동네 주민이 와가지고 뭐 유가족들에게 폭행 휘두르고 좀 깽판? 어떻게 말하면 그런 다 아시는 분들이겠구만 또. 네, 서로 다 알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뭐 2학년 3반 김수경 학생 어머니가 이제 이 교실이 어쨌든 유가족분들은 영원하게 존치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자식이 여기서 이제 재하겠다는 증명서를 좀 어떻게 보면은 추억이라 하면 좀 이상하죠. 이거 좀 품고 싶어서 나의 이제 아들이 여기 재학생이었다, 딸이 재학생이었다 이런 걸 품고 싶어서 재학증명서를 떼러갔는데 제적이라 돼 있어서 난리가 난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랑 그 어떤 상의 없이 이미 5개월 전부터 이제 제적을 시켜놓은 거예요, 학교가. 5개월 됐다는 거죠? 네네. 5개월 전부터 제적을 시켜놓고 아무 얘기도 없었다라는 거,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유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분노를 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 날이 진짜 엄청 추워서 덜덜 떨었는데 그날 외부에서 이제 농성하셨다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재정 문제는 지금 해결은 됐어요. 네, 해결은 됐는데 상처는 너무 깊죠. 언제죠? 4월 달인가 700일 때 맞아가지고 저희가 단원고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교실마다 다니면서 그 자리마다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700일 맞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다리려고 편의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주머니 두 분께서 혹시 방송국에서 나왔냐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교실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막 공사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먼지 펄펄 나는 데서 공부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 부모님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교육 당국하고 학교 당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왜 재학생 부모랑 유가족들하고 이게 대립을 시키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보지 말라 했더니 이해는 하시는데 굉장히 분노가 막 쌓여 있더라고. 그게 이제 저도 거기서 들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런 식으로 좀 이간질 조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원고 애들이 실제로 지금 재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수업을 제대로 이제 학교에서 진행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저 교실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하나로 놔버리니까 당연히 이게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단원고 교실 문제는 그 전에 노력했으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질 수 있었었는데 학교랑 이런 교육 당국이 너무 유가족들과 이 재학생들 대립 구도를 딱 교실을 사이에 두고 만들어놔서 이건 최소한의 노력도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결에 그냥 의지가 없는 거구나. 이게 편가르기 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행동밖에 못하는구나. 좀 그래서 저도 화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고 참사 이후에 교육 당국에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나 봐요. 돈 지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보면 막 곳이 공사장이에요. 새로운 신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재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학연수도 보내줬다 그러고 뭐 특별 지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한 걸 알지만 그거를 가지고 학교 당국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쨌든 자기 자식들이 다녔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또 뭐 불명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뭐 재적 사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이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올리셨다고 해서 야 이게 우리가 몰랐는데 지난 2년 동안 교육청, 교육 당국, 학교 당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 지금 학교 그리고 학생들 재학생들 상대로 해서 세월호 문제를 정부의 그 관념 그대로 돈 문제로 돈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냐 싶더라고요. 이재정 교육감이 와서 사과하고 이제 조치를 했잖아요. 네네. 제적 처리를 했는데 전 답답하더라고 이게. 이재정 교육감 잘하기를 바라지만 교육 문제 특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교육감이 그게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네. 그리고 돈으로 또 이 문제를 어쨌든 뭐 해결하려는 한 문제 이런 문제로 여전히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지만 그런 관념에 또 쌓여 있는 거 아니냐. 한계죠 한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피해자. 예예. 특히 이제 강한 공권력이나 힘에 의한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경우 공적이 되는 이 흐름은 한국의 전통이 아니냐, 이 독재 체제에서의 오랜 전통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성추행당한 피해자가 네. 고소하면 공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내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위를 하면 또 공적이 되고 이런 식의 과정.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하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70년간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뭐 그런 점에 세월호도 그 하나의 특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의 과연 우리나라의 그 남남 갈등이라는 게 있겠는가 싶기도 싶어요. 즉 정부가 개입만 안 한다면 과연 남남 갈등이 있겠는가. 사실 우리 해방 직후에 그 복잡했던 좌우 대립이라는 것도 이승만 일당이 사주한 서북청년단 같은 단체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제 데모라든가 네. 관제의 어떤 조종, 관의 조종이 없으면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민관 갈등이거든요. 그러네요. 반민중적인 관과 민중 사이의 갈등인데 이거를 지네가 이제 민관 갈등으로 하면은 바로 자기네 공적이 되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자기한테 쏠리니까 이걸 이제 민민 갈등 혹은 남남 갈등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최근 어버이날. 어버이연합이죠. 대표적으로 어버이연합. 일당 2만 원밖에 못 받고 네네. 어버이연합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걸 내세워서 이 세월호도 사실은 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심이 쫙 있는데 이 민심을 꺾기 위해서 대리인을 투입하고 그거를 네. 갈등으로 그렇죠. 묘사하고 언론에서도 논란, 네. 뭐 여론 분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한다는 네.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수의 이런 어떤 이제 관의 사주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일단 참가해서 갈등이 깊어지면 화가 나니까 네. 격앙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는 마치 정말로 남남 갈등이나 민민 갈등처럼 보이는 건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박근혜 정부만 뒤로 빠져주면 남남 갈등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국민 대통합이 되죠. 네, 국민들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남는 것은 민간 갈등만 있을 뿐 민민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은 관이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심리학 방송에서 계속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딱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 상처에 관련된 이제 사람의 태도죠. 심리학에서 보면은 상처를 입은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직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피를 선택하고. 근데 직면을 선택하는 사람들, 즉 기억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가 주는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직시하는 고통,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기 반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수반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직면하고 기억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복원했을 때 이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이제 치유의 길이고, 회피의 길은 뭐냐면 일순간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자기가 그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이.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억압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고통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억압해버렸다, 이제 더 이상 난 세월호는 아무 생각도 안 나. 생활에도 항상 나는 세월호는 떠오른 적이 없어. 이게 억압이 이제 성공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 체면이네요. 억압이죠. 이게 이제 무의식적 억압의 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계속 올라와요, 뭐가. 뭐 고통이 올라오든 죄의식이 올라오든 무력감이 올라오든 계속 뭐 올라와요, 불편하게.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억압은 나쁘다 얘기하는 겁니다. 억압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억을 회피하긴 해주는데 그 기억이 만들어내는 각종 고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또 억압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심적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더 나쁘게 돼요. 상처가 더 악화되고 심지어 똑같은 일이 재발되죠. 재현되죠. 이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나요? 아니요. 시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억압했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 해결해 주는 경우에는 억압을 안 했을 때, 그냥 기억하고 있을 때, 이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요. 기억하고 계속 추모하고 바라보고, 예를 들어 기억 교실이 있었다 치면 그걸 보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가슴 아파하고 뭐 애도하고 뭐 이러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이 기억 교실을 없애서 억압을 시도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것이고, 또 세월호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더 심각해져서 한국인의 정신 건강도 훨씬 더 나빠질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 지우려고 하는 거, 기억에서 세월호를, 이런 시도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불리한 거죠. 국민들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적으로도 불리한 거죠. 최소한 그게 7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한 70년 해온 거죠. 한국 전쟁에 그 민간인 학살을 한 거에 대해서 박정희 시대 때 그 유족회 자체를 이적 단체화했고 유족들 구속까지 시켜버렸던 거죠. 국가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말살, 기억 말살, 은폐 뭐 이런 걸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런 걸 보면 한 70년 이상 된 건데, 네. 한국인들, 우리 한국민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왔을까, 살아냈을까. 네. 결국 투쟁으로 살아왔겠지만 정말 이 정신적인 그 피해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더라도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크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항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상쇄됐지. 그게 없었다면 한국 사람들 지금 정신 수준은 세계 최악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싸우는데도 자살률은 세계 1위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1, 2위, 3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173개국 중에 전 세계 3위래, 3위.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 이게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OECD에서 GDP 기준으로 13위더구만요. 그 경제력이요? 네. 우리가 경제 부국이잖아요. 근데 자살률이 세계 173개국 중에 3위예요. 이게 엄청난 불일치죠. 거의 이제 이라크 전쟁이 계속 매년 일어나는 거죠. 이라크보다 더 삶의 질이 낮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 사망률로 딱 보자. 사망률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더 낮아요. 전쟁이 매년 전쟁이 치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삶이 전쟁이다라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도 심리적으로는 전쟁 상태인 거죠. 그보다 더한 거죠. 자,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과한 말이 아닌 거죠. 저는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진보교육감이잖아요. 어쨌든 그 명칭을 달아줬고, 근데 이분 그리고 여기에 그 철학이,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들이 더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좋은 교육,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그 제시를 해주고 실제로 구현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그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육 문제 또 우리나라의 미래 문제, 아이들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반성하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친 뉴스 두 번째입니다. 네. 그 우리 황금 연휴였던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남에서는 황금 연휴 그리고 북에서는 당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당대회를 두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더 떠들썩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저는 뉴스는 가끔가다 그냥 화면 몇 가지 좀 보고 네네. 크게 뭐 신경을 안 써서 종편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팩트 자체만 뭐가 진행됐다 뭐 이거 정도만 좀 보고 3박 4일간 진행이 됐죠. 네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건들은 지금 그 한국의 언론 보도에서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북측에서 지난 36년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좀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서가 다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네네. 근데 그게 전문이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쭉 보면은 북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네네.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 연구하는 집단 뭐 이런 사람들은 꼭 봐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예.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좀 봐야죠. 보는데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나 또 정치권의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누리당인지 뭐 어딘지 잘 구별이 안 되는 네네. 그런 정도의 입장을 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당대를 바라보는 평가할 건 아니고요. 7차 당대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또 자매 방송이면서 경쟁 방송 황선의 통일 콘서트에 자세하게 이제 자료화면까지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에 6차 당대회 있었잖아요. 80년 그렇죠. 그죠. 네. 36년 만이니까. 선생님 대학 네네. 들어오기 전에 네. 있었죠. 네. 대학 들어와서 그때 막 그 소식은 아주 몰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관심 없었죠. 그래요? 그 당시에는 80년에는 제가 84학년에 84학번이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 얘기고 관심이 없었죠. 그 당시에 북에서 당대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던 시기고. 그게 뭐 민주주의와의 싸움이셨나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뭐 거의 독재 정권과 전두환 찢어주기 자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린 것이 가지는 이제 의 이런 건 이제 다 분석을 딴 데서 할 텐데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회주의가 처음에 지구상에 등장한 건 1917년이잖아요. 러시아 혁명. 네. 그리고 1917년에 이 사회주의 혁명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한 게 1945년 정도잖아요. 전성기라면 확대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네. 동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동구권이 형성되고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는 북,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뭐 등등등 베트남 등등등 쭉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주의 일대 도약기가 사실은 45년에 시작이 되면서 70년대를 수놓았다. 그래서 이제 70년대가 이제 사회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팽창을 막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형성되죠. 이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서구 자본주의도 굉장히 진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권에서도 진보 운동이 가장 활성화된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팽창하던 시기. 네. 그리고 또 사회주의 팽창과 더불어서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중소 분쟁.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패권주의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들이 생기죠. 아유 복잡해. 사회주의가 너희들은 맛이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의를 배신하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패권 추구를 반대한다. 누가 패권을 먼저 추구했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소련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련에서 그때는 소련.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열받아서 같이 패권 추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심각한 싸움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독자 노선 추구한 나라들의 축을 보면 동방에서는 북이고 네. 서방 동구에서는 유고입니다. 유고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그 당시에 티토 대통령.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축이 돼가지고 시작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게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이거든요. 네. 자, 이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이 70년대쯤에는 상당 부분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북의 위상이 중소와 관련이 있는 어떤 약소 사회주 국가의 위상에서 약간의 이 리더급으로 부상을 해요. 제3세계 진보 운동을 리드하는 리더 국가로 부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북의 사상인 주체상도 외국에 막 수출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근데 이 시기에서 북이 제 생각에는 전쟁 직후에 그 참상을 가시고 최대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은 80년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시기죠. 네. 그래서 80년대부터 이 평양 촉전 있죠. 임수경 대표가 가서 그때 네네. 참가했던 세계 평양 뭐 청년학생 축전까지가 북의 전성기거든요. 최전성기.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상당히 잘 사는 편이었고 또 급격히 이제 리더급 국가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방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80년대 그런 분위기를 예상하고 당대회를 하면서 목표치를 잘 제시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자. 근데 북도 아마 이제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거는 예측 못했던 거죠.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91년 소련 멸망까지. 예, 그러면서 이제 고난행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재 받았고 이제 고립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당대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다 망했고. 거의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 보루는 북하고 쿠바하고 정도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쿠바는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당장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봉쇄 정도로 끝냈고 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기회에 쳐들어가서 끝장을 보겠다 하는 심사로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근데 북은 이때 이제 소위 이제 고난행군으로 대응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의 결과로 나온 게 인공위성 발사고 그 이후에 뭐 강성대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핵 강국으로 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열린 게 이제 이번 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자면 북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살아남았다 우리. 이 엄혹한 이 환경에서 살아남았다 우리가 드디어. 그리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들을 압도하는 굉장히 강력한 핵무장 국가가 됐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닦았다. 이것은 네네. 기적적 승리다라고까지 자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변화를 기대했다는 것 자체는 이쪽 사람들이 전혀 저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망상이죠. 일종의 주관적.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모르고 비판하는 거조차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 교토통신에서도 뭐 당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은 체제가 안정되었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다. 뭐 그렇게 일본에서도 평가를 한단 말이죠. 상식적인 평가. 너무 상식적인 평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야 이번엔 변화할 거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소망을 그거는 그냥 우리의 무지한 소망인 것이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를 바라는 그 심보도 저는 고약한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살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기 뭐 연애를 하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애인 방식이 있고 또 남자 방식, 여자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걸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그거 참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뭐 접는데 뭐 남편은 그냥 이렇게 반반 접는 걸 좋아한다. 근데 여자는 그걸 뭐 사가지고 일일이 짜는 거 있잖아요. 네. 기계도 있더만 요새 많은 거. 그걸 말아야 된다.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치약을 두 개 쓰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저도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쉽게 바뀌어서 큰 문제가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차라리 치약을 두 개를 쓰든가 왜 싸우냐 이거죠. 그리고 왜 굳이 상대방이 내 취향으로 바뀌길 바라느냐. 그렇죠.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아주 나쁜 것이다. 히틀러가 바뀌길 바라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뭐 북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북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이고 일단은 남이 변화를 자꾸 기대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일단 하고 이해한 다음에 공감해주고 설득해야 됩니다. 이제 상담에 비유하면 그런 거죠. 누군가 왔어요. 아 저는 지금 자살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상담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새끼야. 무슨 자살이야. 너 좀 맞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어때 얘가? 지금 자살할 것 같아요. 가서 자살해요. 나가서. 안 돼. 죽이고 자살하면 잘못하면 총기 난사 사건 터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절대로 남의 주관적 세계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 내담자 오는 사람한테는 그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세계. 절실하죠. 절실해요. 자살할 만큼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모든 상담 기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해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불신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초적인 대화가 성립할 수 있는 그 조건까지도 기본이 공감이거든요. 네, 그런 그 공감이 그렇죠. 갖춰져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최소한 남쪽 사람들이나 남쪽 정객들이 그런 정도의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핵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공감. 저는 그걸 표현했던 건 노무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 정도 유일한 것 같아요. 그 공감 표현했던 사람들.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은 그럼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안보 협약을 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하자. 양쪽에다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감력은 있어야 그래도 상대방하고 대화도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공정성도 생기는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소망과 자기 기대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방식만 앞세운다면 공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제 분노하게 만들 가능성이 파탄이 높다. 나겠죠. 네, 관계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평가를 하고 하려면은 뭐 제대로 된 정보로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이 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북에 무지한지가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아주 국가 뭐 정보 막 북을 대항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조직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국정원에서조차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데 이번 당대로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숙청당했다 이 사람 숙청됐다라고 알려져 있다. 죽었다 그랬어요. 네, 죽었다 이제 처형. 네, 처형됐다고. 처형됐다. 일단 그 리영길 씨인가요? 리영길 네, 북한군 총참모장. 전 총참모장이 당대에 등장을 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수청당한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의 당대회다. 솔직히 이거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정원의 수준 물론 그 수준이야 사람 협박하고 이런 걸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거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 사실은 뭐 이번 당대회에 죽었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죠. 이영규 총참모장 하나만이 아니죠. 이승과 자신이 공조하면서 한때는 그 누구니까 최영애 최영애. 또 총살당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맞아. 그다음에 뭐 그 전에 또 무슨 회담에 나왔던 북쪽에 누구도 또 총살당했다 그랬었고 네. 현송월 씨 모란봉 총살설이 있었는데 네, 네. 지금 건재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보고 기본 목숨이 2개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죠. 기독교계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죽으면 다 살아나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야 저기구나 부활의 땅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북을 보면 믿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국정원이 제가 볼 때는 대북 정부 빼고는 다 잘해요. 어버이 연합도 잘 조정하고 있고 간첩 보이죠. 조력도 잘하고 있고 국내 정치 개입도 잘해요. 네. 다만 이제 절대적 무능은 이 국외 정보 특히 대북 정보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능하죠. 무능한 데다가 악의적인 조작을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가 저는 다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보력의 부재, 무능 이런 걸로만 지금 워싱턴 포스트인가? 네네. 거기서 그렇게 뭐 무능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게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네. 저 사람 처형당했다 그러면 남쪽에서는 이미지가 야 공포정치 네. 막 죽이네 네. 이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오보든 관계없어요. 몇 달 지나서 책임지지 않는 확인이 돼도 맞아.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야. 사람은 이제 기억은 이제 잃어버리는데
감정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맞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네. 이놈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맞아. 근데 나중에 악감정은 남잖아요. 옛날에 그 구체적인 행위들은 기억을 이제 못하죠. 네. 당연히. 근데 잊혀졌지만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 네, 말을 맞아요. 들을 때. 그냥 똑같듯이 예를 들어서 가짜 정보지만 그 순간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네. 있어? 고사포로 어떻게 쏴 사람을? 고사포로 사람을 쐈다는데 뭐 미사일로 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네. 미사일은 어떻게 사람을 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모순이 순간에는 가능합니다. 그 순간에는 충격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그 정보는 잊어버려요. 정보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오보가 이렇게 바로 네. 잡혀져도 잡혀도 잊어버리고 뭐가 나면 감정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 놈들은 야만인들이야.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고사포로 쏴 죽이는 놈들이야. 이런 것과 결부된 감정이 마음에 깊이 남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뇌 일종의 여론 조작이고 진짜. 세뇌거든요. 아, 근데 이거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후에 이제 뭐 책임을 문다거나 해야 되는 조치가 전혀 아니 남북 관계가 정상화 돼가지고 북에서 소송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남북 관계를 떠나서 종북 논란도 이런 식으로 너무 아니 근데 이게 비슷한 너무 맥락인 것 여러 같아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전 최고의 문제는 공신력 저하라고 생각해요. 정보기관에. 네, 정부 국가기관에.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이제 입만 열면 뻥이다. 이런 시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공중파가. 그러네요. 네, 공중파 사람들이 우습게 알잖아요. 저것들은 뭐 입만 열면 뭐 그거고 어차피 용비어 청거나 하는 데지 이렇게 지금 전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80년대 딱 그랬단 말이죠. 언론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 광주 항쟁 때 MBC 불태운 거에서 시작해서 네네네. 언론이 신용을 잃어서 우리는 그 당시 언론 절대 안 믿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언론 세계가 거꾸로 생각하는 신조까지 생기고 국민들이 나중엔 유인물에 열렬한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진실을 들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나눠준 인물 하나 더 받으려고 무슨 얘기 써 있나. 맞아요. 그거 많이 네.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SNS가 지금 권위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공중파의 권위 추락과 결부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중파만 보고 SNS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공신력이 더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 국가기관인 국정원, 정부 이런 데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건 국가 파탄으로 옵니다. 필연적으로. 붕괴네 붕괴. 국가 붕괴로 옵니다. 네. 일단 불신인데 네. 정부가 집행하려는 어떤 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것도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정부가 하는 어떤 말도 국민이 안 믿게 되면 이건 국가 파탄이죠. 그래서 잘 나가는 국가들은 보면은 국민들의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뭐 스웨덴은 막 거의 90% 육박하더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뭐 참여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보면은 세계 거의 최악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신뢰도가.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훨씬 이 문제를 심각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지네가 재미 보려고 어떤 조작극을 벌이고 헛소리를 퍼뜨리고 이런 짓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당장 미국도 그렇게 보세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보기관이 공조해서 뭐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국정원 껴주겠어요? 야, 쟤들 껴주지 마. 저것들은 오면은 뭐 이상한 짓 해 애들이 그리고 무능하기도 하고 완전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한국이 그런 꼬라지를 당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패러디하거나 웃어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 이들의 정치가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결국 그렇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음.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렇게 반응들이 지금 뭐 세 가지죠. 그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이렇게 네. 있는데 공통적으로 북의 비핵화 뭐 핵무장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핵 도발하지 말고 비핵화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이게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 대회가 공개가 됐어요. 예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남북 관계 아무리 막혀 있더라도 네, 맞습니다. 언론은 다 틀렸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정보 유통은. 네, 네. 실시간으로 북에서 개회사 한 것도 나오고 뭐
보고한 것도 나오고 폐에서 한 것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지 가면 인터넷 방송에서는 북의 경축 행사하는 것도 생중계로 지금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보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데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정보는. 그러면 다 본단 말이에요. 네. 자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야 남쪽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정당 혹은 정치 세력들이 축전 하나 보내는 데가 없었을까. 이런 보내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걸 넘어서야지. 정치권은 넘어서야지. 정치가 개척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사람이 축하한다. 앞으로 잘해보자. 신해철 씨가 그랬다가 네. 두드려 맞았잖아요. 인공위성 때문에. 연초 축하했다가 저는 그런 정치 집단, 정당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격변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시기에 격변기를 담당할 진정한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비극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도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했죠, 야당도. 네네. 그리고 도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죠. 일단 궁금한 것은 북이 핵이 어느 나라에 도발이 됩니까? 도발이. 미국의 도발. 그렇죠. 그건 동네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미국을 도발하는 거다. 미국한테. 맞아요. 미국한테 도발하는 건 맞아요. 미국의 세계 질서를 파탄시키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NPT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럼 외국 사람들이 봐도 저거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에요. 한국한테 뭐 도전할 게 없어서 핵으로 도전하겠습니까? 한국은 핵 아니래도 도전할 건 많고 도발할 게 많죠. 미국한테 도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 무장이 도발이다라고 말하려면 그건 미국의 입장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냐 하는 거죠. 저는 머리로는 미국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어떤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북관계에서 네. 대북 문제에서 예를 들어 세계 비핵화가 정말 좋다면 꼭 그에 자기 신조라면 그건 전 반대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사용한 전과가 있고 네.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네네. 미국한테 얘기해야죠. 핵 폐기해라 빨리. 너희. 그러면 북도 핵 폐기할 거 아니냐. 명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먼저 미국부터 얘기하고 북에 대해서도 그럼 미국이 폐기하면 같이 할 거냐? 오케이. 하면 세계 비핵화 되는 거잖아요. 그죠? 러시아 이런 몇 개 나라만 해도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남쪽이 힘은 없어도 네. 그럼 말은 할 수 있죠. 그 주둥이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한테 핵 폐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정치인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네. 단적인 얘기도 못하는데. 네,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괜히 북한테 핵 폐기해라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이나 DJ 정도 얘기를 해야 북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지. 지금의 야당이라면은 북에서는 저거는 대북 체제 통일론자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데서 저는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좀 그 종북 공세를 무서워하는 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 이 사고 능력 자체에 좀 저하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성적 사고 능력이 좀 문제가 생겼다. 이 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건 뭐 당연한데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서 사고력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 입장에선 이중 기준에서 좀 탈피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통일 문제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들다가는 뭐 저는 박근혜랑 한 무리로 몰려서 역사에 이제 뒷구덩이로 이렇게 다 쓸려나갈지도 모르겠다. 지금 정치인들은. 이런 새 당의 원내대표, 상임대표 이런 사람들이 논평을 낸 걸 딱 보면서 새누리당의 역할이 없어졌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세련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판단, 현실에 대한 파악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종북 논란이나 종북 공세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 애들이 이제 체질화돼서
도저히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정신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북 불안만 없으면, 종북 공포만 없으면 이거 정상 발언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동네 이제 학력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미국 사람들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얘기하니까 북이 수소폭탄 실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축하해요, 노스코리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그 얘기 이제 맞아, 코미디 프로인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그거예요. 어떤 한 방송국에서 북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직후에 장난 코미디니까 장난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취재를 한 거예요. 자, 노스코리아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는데 한마디 하시죠.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축하해요, 노스코리아. 지금도 아마 동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는 게 역시 간절히 소망하면 꿈은 막 이러면서 축하한다고 막 얘기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찬성이고 다 축하의 말을 보냈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낮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전 다른 측면에서 공포가 없다면 압박이나 공포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한데 일했네. 축하할 만한 일이네. 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세계인들이 다 축하를 보내고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덩달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판단력이 흔들린다는 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회에서 어떤 압박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고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는 이제 반대인 거죠. 그러게요. 네, 반대죠. 여기서는 어떻게든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해야만 그 주변에서 칭찬받고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 아예 이제 뇌가 길들여져 있다. 그러니까 사고력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칭찬받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하는 정치는 별로 지금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칭찬도 아니에요. 욕 안 먹으려고. 그쵸. 그것도 누구한테 새누리당하고 조중동한테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누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던데 그 민주당 사람인데 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통일 시대에 대한 비전 이걸 제시하지 못하면 진보가 아니다, 뭐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보니까. 네, 그 사람의 안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맞아. 지금 이 시대에 민족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진보 정치인이. 왜냐하면 진보 정치인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생 아니에요? 네. 백성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실업 대란, 이 청년 실업 이런 문제 이거 해결 어떻게 할 거예요? 남북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냥 남북 관계는 계속 이렇게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서로 맨날 죽일 듯 살 듯 총질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한국 경제 살아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연동이 돼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밀접하게. 그렇다면 이제 민생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 복지와 이런 걸 복지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남북 관계도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좋게 풀어야 되겠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거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남북 관계만 잘해도 기본을 한 거다. 왜 그랬을까요? 남북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최소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정이 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회복에 좋은 게 오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놓쳐도 그건 해놔야 된다는 얘기고 네네.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경제 쪽 잘하려고 애를 써도 남북관계 파탄나면 끝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네, 있어요. 폭탄이 오가고 막 개성공단 폐쇄하고 이러면 끝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기본은 안보 통일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다른 거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 시기에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없죠. 그게 있으면 이제 이런 얘기 못 합니다. 20대 국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 하나가 남북관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국회담을 통해서라도 먼저 국회가 먼저 치고 나가든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런 건데 그게 통일 문제, 평화 문제가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화두인데 정치인들이 이게 중심이 완벽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똑같다, 뭐 답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연구하거나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쉬워요. 똑같으니까 일관되니까 변화무쌍하면 이게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데 일관되니까 아주 쉽죠. 응? 좀만 딱 이해를 하면 남북관계 해법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 까놓고 하면 연방제 하면 돼요. 연방제 하면 돼요. 연방제 하는 거는 지금 흡수통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연방제. 그러니까 흡수통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누가 근데 주장하는 거냐면 사실상 자기 체제에 자신 있는 쪽이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연방제를 해서 두 체제를 따로 놓고 서로 교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안 싸우고 그럼 막 왔다 갔다도 하고 교류 협력도 하고 서로 방송도 보고 유학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유리하느냐? 체제가 우월한 쪽이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체제가 뒤떨어진 쪽이 가서 보고 야 저쪽 체제가 더 좋아 우리 저렇게 하자 하면서 체제가 이제 하나로 접근된다는 얘기죠.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확신한 쪽에서 보통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연방제가. 근데 지금 형국을 보면 희한한 게 남쪽에서는 북쪽이 딱 거지들만 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 굶주리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뭐 하여튼 온갖 나쁜 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방제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정도 같으면 연방제 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남쪽에서 먼저. 오히려 그 자본을 침투시킬 왜냐하면 연방제 북쪽에서 하자 그러니까 받아서 해버리면 교류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야 우리 남쪽처럼 할래. 완전히 우리 체제로 넘어온 것에 그 바로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려고 그랬을 텐데 길을 쓰고 연방제를 반대하거든요. 그러지? 너무 아까 단순 치약을 2개 사는 것과 비슷한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서 받았잖아요. 네. 그 연방제를 왜 받았겠어요? 자신 있었나?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대통령보다는 자신 있었던 얘기죠. 그렇지. 그지. 또 박정희나 IMF도 극복했겠다. 전두환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 체제가 우리 시스템이 뭐 북쪽보다 뭐 잘하지 못하지 재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나름 정치 잘했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름대로 해왔어. 라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도 받았잖아요. 두 사람은 일단 국민 앞에 범죄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전두환이나 그 이전의 독재자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생각하는 거는 연방제가 되고 나면 확 흡수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럴까요? 북쪽에다가 남쪽에 방송도 개방하는 걸 서로 개방하는 걸 합의하고 그렇죠. 그런 식의 합의를 쭉 해가지고 그죠? 그 서독이 그걸 한 거잖아요. 서독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체제 경쟁을 해보니까 서로 교류하고 방송 개방하고 막 하다 보니까 동독 사람들이 거의 이쪽으로 쏠렸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국도 빨리 방송을 서로 개방하고 남쪽 사람들 마음껏 봐라 북쪽 거. 북쪽도 보게 해줘라. 교류하고 계속. 그다음에 이제 연방제 빨리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민족 통일은 금방 될 텐데 네네. 안 한단 말이죠. 세계 13위 경제 국가인데 경제 그렇죠. 대국인데 그런 자신감 가지고 연방제를 하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응원을 해줘야겠네요.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져라. 결정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뻥을 많이 쳤다. 네네. 북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남쪽이 체제 우월성을 자랑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연방제를 했을 때 두려움이 너무 크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없었던 두 대통령은 딱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역사에 증명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아까 잠깐 했는데 여든 야든 간에 7차 당대에 축전을 보내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덕담을 건네는 먼저 건네는 데가 이 통일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세월호 단용구 기억교실에서부터 북당대회를 대한 우리의 자세까지 알아봤는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요? 네. 아 재밌었어요. 치약 이야기가 선생님의 비유가 확 와닿아가지고 네, 다음에는 더 좋고 즐겁고 흥미로운 소식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